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각종 만성질환에 걸리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종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려 저체온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35도의 저체온에서 가장 잘 증식하며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은 500% 올라가 감기조차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됩니다. 체온은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사람의 몸은 36.5도여야 정상 체온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평소 체온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36.5도에 못 미치는 저체온증인 사람도 많습니다. 저체온증은 왜 우리 몸에 해로운 걸까요?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은 30% 떨어지게 되고 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체온을 올리면 면역력이 좋아져 손상된 세포가 재빨리 복구되어 건강 유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 체온을 1도만 올려도 인간은 스트레스에 강해지고 평생 병들지 않는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입니다. 지은이 사이토 마사시, 펴낸 곳은 나라원입니다. 이 책은 누구보다 젊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체온업 건강법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체온업 건강법의 효과는 면역력을 높여 쉽게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고 몸이 예뻐지고 쉽게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며 피로와 스트레스에 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혈액순환과 냉증을 개선하고 갱년기 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 치매와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체온을 올리는 건강법은 식사법, 목욕법, 운동법을 비롯해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내 몸속 체온 사용 설명서인데요. 자세한 방법을 알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은 30% 떨어진다. 당신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내가 어렸을 때는 열을 재봐서 37도면 목욕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와 반대되는 말을 듣는다. 오한을 동반한 고열에는 목욕을 삼가는 쪽이 안전하지만 37도로 약간 넘는 정도라면 욕조에 몸을 푹 담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 오히려 감기가 더 빨리 낫는다고 한다. 왜 몸을 따뜻하게 하면 감기가 빨리 나을까? 그 이유는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체계는 체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떨어지고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600%나 올라간다. 얼핏 보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면역력이 올라갔다는 뜻은 면역 기능을 가진 백혈구 숫자가 증가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엄밀하게 말해 면역력이 올라갔다는 뜻은 하나의 백혈구가 가진 능력과 정밀도가 높이 향상되었음을 말한다. 때문에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00%나 올라가는 계산이 성립된다. 그런데 체온을 올려야 면역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효소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야 면역력이 높아지는 까닭은 면역 기능을 가진 백혈구가 혈액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혈액이 몸을 구성하는 약 60조 개의 세포에 영양과 효소를 공급하고
대신 노폐물을 빼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혈액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나를 더 맡고 있다. 그것은 바로 혈액이 면역체계와 관련이 있어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나 올리기도 하는 점이다. 백혈구는 혈액을 매개체로 몸속을 돌면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이물질은 없는지 감시하고 다닌다. 그리고 이물질을 발견하면 즉시 행동에 돌입하는데 이때 백혈구는 스스로 이물질과 맞서 싸우면서 동시에 다른 응원부대를 부른다. 백혈구의 이러한 재빠른 대처 덕분에 건강한 몸은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백혈구는 혈액에 존재하기 때문에 혈류가 나쁘면 불러도 재빨리 응원하러 달려갈 수 없다. 바이러스 같은 이물질 제거에 필요한 양의 백혈구가 동원되지 못하면 면역 기능이 바이러스나 세균에게 져서 결과적으로 병에 걸리고 만다. 따라서 체온을 올려 항상 혈류를 원활히 하는 것이 면역력 향상의 지름길인 것이다. 하루에 한 번 체온을 1도 올려라. 그럼 어떻게 하면 체온을 올릴 수 있을까? 평소 체온이 35도대로 저체온인 사람도 과연 체온을 올려 높은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다. 저체온인 사람은 체온을 올리면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체온업 건강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체온업 건강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방법은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번 체온을 1도 올리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 걷기, 따뜻한 물 마시기, 욕조 목욕하기 등이 효과적이다. 이 중에서 매일 밤 욕조에 몸을 담그는 습관은 체온을 올리는 관점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이며 훌륭한 습관이다. 하루에 한 번 체온을 1도 올리면 하루에 한 번 면역력이 높아진다. 거기에 더욱더 바람직한 방법이 또 하나 있다. 하루에 한 번 체온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 체온이 서서히 오를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것이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다. 근래 들어 근육을 단련하면 체온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권하는 것이 아니다. 양질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다. 결코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말고 시작해보자. 다이어트 효과를 4배로 끌어올리는 성장 호르몬 활용법. 내장 지방은 단순히 몸매만 망가뜨리지 않는다. 앞서 말한 대로 몸에 갖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호르몬인 아디포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무익하기만 한 내장 지방을 없애려면 지방을 소비하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사실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다이어트 효과가 크지 않다. 앞서 우리가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70%는 기초대사량이라고 말했다. 운동으로 소비되는 것은 많아야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실은 여기에 운동만으로는 좀처럼 살을 뺄 수 없는 이유가 숨어 있다. 그렇다면 운동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 앞서 30분간 걸으면 약 140kcal를 소비한다고 말했다. 이것을 조깅으로 바꿔도 소비 에너지는 160kcal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 140kcal가 모두 지방 연소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당과 지방의 소비 비율이 1대1이기 때문에 연소되는 지방은 140kcal의 절반인 70kcal 뿐이다. 여기서 70kcal를 양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지방 1g에 약 9kcal니까
겨우 8g 정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그 지방도 바로 연소되는 것이 아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이 연소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되지 않으면 연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유산소 운동은 30분 이상 계속하지 않으면 지방 연소 효과가 없다고 한다. 그것은 지방이 분해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분해를 빠르게 하는 비책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이다. 성장 호르몬이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인간의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주된 기능은 뼈와 근육의 성장을 촉진하지만 기능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몸을 성장시키는데 꼭 필요한 성장 호르몬은 어릴 때는 활발히 분비되다가 신체 성장이 끝나는 20살 전후부터 점점 줄어든다.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많은 10대 무렵에 비하면 50대의 분비량은 5분의 1 이하로 떨어진다. 다시 말해 나이를 먹으면 살을 빼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체념할 필요는 없다. 노화는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대신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은 노력하면 충분히 늘릴 수 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늘리는 해답은 무산소 운동에 있다. 무산소 운동이 지방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 더구나 무산소 운동으로 일단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 그 분해 효과는 6시간이나 지속된다. 바로 그 점을 활용하여 근육 트레이닝과 같은 무산소 운동을 한 뒤에 이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산소 운동 단계에서 지방 분해가 진행되다가 유산소 운동 돌입과 동시에 지방 연소가 시작되므로 지방의 연소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유산소 운동만 할 때는 15에서 25분간 계속하지 않으면 지방 연소가 시작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산소 운동을 하고 나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만에 지방 연소 단계로 돌입한다.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경우와 무산소 운동을 하고 나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둘의 지방 연소 효과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날까? 앞서 인용한 30분간의 조깅을 예로 생각해보자. 30분간 조깅을 했을 때 없어지는 지방의 양은 약 8g이었다. 이 운동을 사흘에 한 번씩 1년간 계속한다면 약 1kg의 내장 지방을 빼낼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기 전에 무산소 운동을 한 경우는 유산소 운동의 시간과 횟수는 같아도 1년간 무려 약 3.5배, 즉 3.5kg이나 되는 지방을 소비한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근육 트레이닝과 같은 무산소 운동을 하면 3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지방 연소율이 좋아지는 것과 아울러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유산소 운동 전에 잠시나마 근육 트레이닝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다이어트 효과에 3.5배의 차이가 난다. 나는 이와 같이 유산소 운동을 하기 전에 무산소 운동을 하는 트레이닝을 성장 호르몬 활용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근육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유산소 운동만 한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 아닐까. 핵심 근육 단련이 건강의 관건이다. 혹시 근육을 단련하다가 팔다리 근육이 굵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여성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그것은 트레이닝을 할 때 단련하고 싶은 부위의 근육에 의식을 집중해서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벤치프레스나 팔굽혀펴기를 하면 팔 근육이 발달한다. 그러나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가슴 근육에 의식을 집중해서 하면 그 부위의 근육만 강화되어 팔은 굵어지지 않으면서 가슴에 탄력이 생긴다.
같은 원리로 걷거나 조깅을 할 때도 복근과 엉덩이 근육에 의식을 집중하면 허리는 가늘어지고 엉덩이는 탄력이 생기면서 다리가 굵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체형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근육에 의식을 집중하느냐에 달렸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상적으로 핵심 근육을 의식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핵심 근육이란 목에서 어깨, 등, 허리에 이르는 몸 중심부를 지탱하여 자세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근육이다. 흔히 자세가 좋다거나 등이 쫙 펴졌다고 말하는데 핵심 근육을 의식한 다음은 배 근육을 끌어당기고 등 근육은 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평소 등을 쭉 펴고 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허리와 등이 굽은 사람이 태반이고 걸을 때도 의식적으로 등을 펴고 걷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듯 의식하지 않고 지내면 핵심 근육은 점점 쇠약해진다. 핵심 근육이 쇠약해지면 등이 굽거나 오십견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하면 나이 먹어 등이 완전히 굽어 펴지를 못하게 된다. 반대로 핵심 근육이 단련되어 있으면 자세가 좋아져 그것만으로도 훨씬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또 겉으로 보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몸속에서도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쉽게 피로를 풀 수 있는 몸이 된다. 핵심 근육을 단련하려면 항상 바른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배우가 인터뷰할 때 모습을 보면 등을 쫙 펴고 있어 우아하고 아름답다. 또 모델이 무대 위를 걸을 때면 젊고 활기차 보인다.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항상 좋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자. 앉아있을 때는 양 어깨를 조금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 가슴을 펴는 것이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또 걸을 때는 배 근육이 등에 달라붙듯이 끌어당기고 항문을 조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항문을 힘있게 조이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어 무심코 근육에 힘을 뺄 때가 많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핵심 근육이 단련되어 자연스럽게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좋은 자세는 건강에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 실제로 핵심 근육만 단련해도 기초대사량이 20%나 높아진다. 가령 기초대사에 1400kcal를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핵심 근육만 단련해도 소비량이 280kcal나 더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조깅을 1시간 이상 했을 때의 에너지에 해당한다. 게다가 핵심 근육은 근육 중에서도 상당히 큰 근육에 속해서 핵심 근육을 단련하는 것은 항상 체온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밤 10시에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나라. 이상적인 하루 계획표에서 기상시간을 오전 5시로 설정한 것은 이 시간이 부교감 신경에서 교감신경 지배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체내 리듬은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다듬어져 왔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활동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몸을 쉰다. 인류는 그처럼 태양의 리듬에 맞춘 생활을 몇백만 년이나 이어왔다. 반면에 인간이 현재처럼 밤에도 밝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고작 100년이 조금 넘는다. 그러니 체내 리듬이 그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해낼 리가 없다. 밤 2, 3시까지 조명을 환히 켜두는 생활이 체내 리듬의 장애를 불러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어떤 사람은 밤낮이 뒤바뀌어도 잠만 충분히 자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실제로 밤에 일하고 낮에 충분한 수면을 취했던 사람과 낮에 일하고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의 암 발생률을 비교 조사했다. 그 결과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한 사람의 암 발생률이 30%나 높았다. 아침 5시에 일어나고
또 수면 시간을 7시간 이상으로 정했다면 취침 시간은 자동으로 결정된다. 이상적인 하루 계획표에서 취침 시간을 밤 10시로 정한 것은 기상시각 5시에서 거꾸로 계산해서 도출한 결과다. 90분이라는 수면 사이클을 감안하면 취침 시각을 사실 9시 반으로 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 자기 전까지 4시간 정도는 공복 상태가 좋기 때문에 10시로 설정했다. 흔히 밤 12시 전에는 자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의학적인 문헌을 보면 대부분 늦어도 밤 11시에는 자야 한다고 권한다. 체내 리듬과 자율신경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취침과 기상은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이상적인 생활이다. 밤낮이 바뀐 생활도 좋지 않지만 불규칙한 생활도 리듬이 깨져서 좋지 않다. 그러나 노인과 아이는 둘째로 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업무가 늦게 끝나거나 친구들과 모임이 있을 때는 밤 늦게까지 종종 깨어있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잠은 늦게 들더라도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지켜서 계속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한다. 만약 평일에 수면이 부족했다면 휴일에 알람 없이 푹 자는 것으로 조절할 수 있다. 평일에는 반드시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라.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습관이 되면 체내 리듬이 잘 조절되어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면 밤에는 저절로 빨리 자고 싶어져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이 몸에 뵐 것이다. 그것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따뜻한 물은 가장 좋은 건강 음료다. 아침에 눈 뜨면 나는 제일 먼저 500ml쯤 마신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 땀 등으로 많은 수분을 잃는다. 또 잠에서 깨면 소변을 배설하여 노폐물과 함께 수분이 빠져나가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몸은 우리가 평소 느끼는 것 이상으로 양질의 수분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 적어도 하루에 1.5에서 2리터가량의 수분을 섭취하기 바란다. 다만 더운 여름철에도 찬물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찬물을 마시면 체온이 급격히 내려간다. 특히 아침에는 하루 중 가장 체온이 낮은 때다. 거기에다 차가운 물까지 몸에 들어가면 체온은 더 떨어진다.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아침에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상온의 물을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소 몸속부터 따뜻하게 하는 것은 생명이 지닌 본래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아주 중요한 행위다. 그러니 평소 되도록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음료 가운데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이 따뜻하게 데운 맹물이다.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아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음료다. 아침에는 꼭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다. 커피나 차와 같이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수분을 섭취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몸에서 수분을 빼앗는다. 커피를 마실 때는 그 전에 양질의 물로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한 후에 마시기 바란다. 평소 제가 추위를 잘 타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책에서 말하는 내용을 실천하면서 체온을 조금씩 높여보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걷기와 따뜻한 물 마시기, 욕조 목욕하기, 자외선 쬐기, 근육 트레이닝 같이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체온을 높이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건강한 체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